973명, 10.9% 감소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 보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입니다.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한 건 2016년 4월 이후 41개월 연속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폭도 지난해 9월 4천여 명 감소한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이 점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검찰개혁 상황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을 하나하나 새겨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4개월째 접어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보다는 오히려 일본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늘 일본 수출 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문제 삼으며 WTO에 제소했지만 1심과 2심을 모두 거치면 결론까지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 1주년을 맞은 오늘 일본 정부는 판결이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면서 협정은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대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협정 규정에 따라 양국 회담이나 제3국이 포함된 중재를 호소해왔으나 한국은 여기에도 전혀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잉 737 넥스트 제너레이션 항공기의 동체 균열 문제가 갈수록 확산하면서 항공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보잉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이 결함 공지에 따라 점검한 이 기종 1130석 대 가운데 지난 24일 기준으로 50석 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돼 운항이 중지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체 150대 가운데 이착륙 3만 회 이상 항공기 42대를 긴급 점검한 결과 9대에서 동체 균열이 확인돼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운항 중지된 항공기는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대, 진에어 3대, 제주항공 1대 등입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비행 22,600회 이상인 이 기종 22대에 대한 점검을 내달까지 조기에 끝내기로 했고 비행 22,600회 미만인 항공기에 대해서도 기준에 도달하기 이전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현준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늘 조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한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시험 답안지 조작 의혹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초 해당 학교에서 치러진 중간고사에서 학생의 OMR 답안지 일부가 수정 테이프로 고쳐진 사실을 감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아침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이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내일 오후 늦게부터 황사와 오염물질이 유입돼 나쁨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5.4도입니다. 이창진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은 파일럿이지만 끝은 정규 코너가 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합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탄상, 그것이 끝이라고. 아, 한 소절만 해도 바로 가수의 기질이 보입니다. 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김용민 라이브 2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그래요. 자, 첫 뉴스 만나보기 전에 네.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 후손들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곽상도 의원, 민경욱 전 대변인을 고소했습니다. 유족들은 곽 의원 등이 근거 없이 고인을 친일파라고 비난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말했는데요. 고 김지태 씨가 설립한 부일장학회는 박정희 정권 당시 강제 헌납되어 현재는 이것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하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장학회, 여기에서 이것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자, 땡땡 장학회가 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실 곳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탄상. 자, 오늘 파는 뉴스부터 파보겠습니다. 네, 한국당이 영입 인사 발표를 내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몇몇 인물들이 이제 벌써 노출이 됐습니다. 한 9명에서 1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먼저 탤런트 김영철 씨는 연락은 받았지만 네. 지금은 연기자의 경력을 마무리할 시기라며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그 김영철 씨는 탤런트 김영철 씨. 예. 궁예로. 네, 나왔던. 최근에 이제 4달러라는 예. 유행어로 사달란저 김두한 역할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젊은 층에게는 그걸로 이제 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요즘 다시 소환돼가지고 네. 수십 년 전 필름인데 네. 다시 소환돼가지고 그 어록이 또 막 회자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 영입설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남겼습니다. 누가 영입 제안을 하였는가? 마구니가 끼었구나. 이렇게 패러디를 한번 해봤는데 네,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그래요. 저기 거부를 했으니까요. 예. 네. 일단 뚜렷하게 보이는 인물 먼저 살펴보면요. 박찬주 전 대장. 박찬주 전 대장? 예, 맞습니다. 그 혹시 그분 아니에요? 공관 갑질 논란에 휩싸였었죠. 공관병한테 호출용 팔찌를 채우는 이런 네. 갑질 논란을 빚었던. 아니 그분은 뭐 영입할 것까지. 그래서 제가 들기에도 영입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돌이켜보게 되는데요. 일단 살펴드리면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를 총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말씀하셨던 이제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거나 곶감을 만들게 하고 갑질을 해서 네. 군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요. 네. 현재는 가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국방부 확인한 결과를 보면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을 착용해서 24시간 호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칼을 휘둘진 않았지만 칼을 도마에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에 떡을 손으로 떼어내게 시킨 사실, 골프공을 줍게 시킨 사실, 자녀의 휴가 시에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태워준 행위, 텃밭 농사를 시킨 것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혹행위 같은 위법 사실을 찾지 못했다. 이게 법원 판단이지 갑질이 없었다. 이 얘기와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계속된 갑질로 자살까지 시도한 공관병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네.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갑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거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적폐청산의 억울한 피해자다. 억울한 피해자다. 그리고 육사 죽이기의 일환이다. 육사 죽이기? 네, 육사 출신이라서.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남겼고요. 3일 전이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고향인 충남 천안 을로 출마하겠다. 이런 인터뷰 기사도 남기기도 했는데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고마운 일이다. 뭐 이런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영입 인사들 보면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있는데요. 김재철 MBC 사장 당시에 보도본부장을 영입했고 편파성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MBC 노조로부터도 적폐 선배로 분류가 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왜곡 은폐 보도 언론인 4차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도본부장 당시에 전원구조 오보라든지 네. 유가족 폄훼 보도 등이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임무 이런 분을 이제 영입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영입해서 비례대표를 주거나 지역구 공천을 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또 이름이 올라온 사람들 중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있습니다. 네. 예, 2017년 자유한국당 현재 그 성희롱 논란으로 물러난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있을 때 함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민부론이라고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그 지필진에 함께 참여하면서 뭐 경제 싱크탱크 뭐 이런 의미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뭐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이념이나 코드가 이제 맞는 경우를 하겠네요. 그렇죠. 네. 외부 영입 인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2017년부터 활동을 같이 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용화 순천대 교수도 역시 민부론 지필진이고 이거 특이한 사항이 엑소라는 그룹 수호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도 고려 대상이었을까요? 영입에? 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요. 수호가 아버지를 도와서 선거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 김용하 교수가 뭐 학자로서 학문적 업적이라든지 뭐 나름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뭐 평가를 받았다든지 뭐 그런 사례가 있네요. 일단 두 가지 정도 사례, 뭐 최고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무원 연금 개혁에 좀 앞장섰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또 민부론의 또 공동 필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싱크탱크 역시 외부 일원이었네요. 라고 예.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이번 영입 명단에 올라간 주요 인사들의 과거 이력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야매테크님은 전광훈 목사는 어떻게 영입할 계획이 없는 건지 이렇게 독자 정당을 꾸리지 않을까요? 이미 그 네. 기독자유당이라고 네. 그 본인이 뭐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당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 당시 비례대표를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죠. 2점 몇 퍼센트. 2.7% 조금 못했을 거예요. 예, 득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 넘으면 비례대표 한석 얻을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니까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관련한 소식이군요. 네, 김무성 의원 오랜만에 이제 언론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당내 의원 모임 열린토론 미래에서 지금 현재 분열하면은 총선 실패로 돌아와 문재인 정권 연장으로 망국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몇몇 방정맞은 정치인은 깨닫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여기서 등장한 방정맞은 정치인은 아무래도 당내에 있는 강성 친박계 의원에게 쓴소리한 네, 것처럼 네. 보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이제 통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황교안 대표도 통합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몇몇 의원들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네. 최근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통합 얘기하기 전에 본인 지역부터 관리해라. 이런 얘기를 남겼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참으로 유승민스러운 일이다. 구역질 나는 행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실 지난 2016년 총선 역시 무슨 뭐 옥새 파동 뭐 이런 것이 있으면서 친박계와 비박계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총선에서 처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 당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요. 지금 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려고 하니까 김무성 의원이 황급히 제지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 밖에 있는 이 과거 한식고 한솥밥 먹었던 유승민 의원 이 사람과의 그 어떤 연대는 둘째치고 당내에서도 지금 견해가 다르네요. 친박 비박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탄핵을 두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이야기도 다시 한번 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습이 되지 않으면 역시 통합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뉴스를 특별히 고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총선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느껴집니다.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던 김무성 의원까지 등장을 해서 화합을 하자. 그러면 또 선거에서 실패한다. 이런 우려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누구 얘기하실 차례입니까? 김학의 전 차관 이야기를. 김학의 전 차관.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네. 예.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 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
그리고 추징금 3억 3,76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라 어떤 범죄의 중대성입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뭐 윤 씨 자체를 아예 모른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전혀 예. 모른다. 네, 전혀 모른다.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고 범행 내용 자체가 법정에 제출되고 그리고 사진 그리고 관여자의 증언으로 나와 있고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은 제 기억으로는 갔던 내용이 없고 가슴을 열어도 없다. 술 취해서 갔을 수도 있지만 가슴을 열어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드러내도 이제 난 이게 결백하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까지 다 드러내도 네. 그 기억은 없다. 그렇죠. 네. 아주 결백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술 취해서 갔을 수도 있지만 술 취해서 갔을 수도 있지만 네. 예. 깨어보니 집이었다. 그래요.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나는 기억이 없다. 네. 이런 항변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 3천만 원과 1억 원의 채무 포기 뇌물, 그리고 성접대로 보고한 뇌물수수 혐의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네.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 영상에 그 본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YTN에서 그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그 빈실버님 가슴을 열어 그 발언은 탈의하는 걸 좋아서 탈의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풀이를 하셨습니다. 예. 몸에 열이 많아서. 예. 근데 사실 그 영상만 확인해 보면 네. 정말 그 동네 꼬마들도 봐도 술 취한 모습 다른 같지도 않아 보이던데. 네, 다른 사람이라 보기엔 좀 어려운 영상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석석 오늘 뉴스 준비해 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정한나 씨가 준비했네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에도 수출 금액이 마이너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IMF 외환위기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이 점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발언에 대해 해당 행위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 문제 해법으로 거론되는 개별 관광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변안전 문제인데 그 부분은 남북 간의 협의가 이뤄지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 대상의 이름과 수사 정황 등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언론사가 오보를 내면 검찰총장 등이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 봅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국회의원 24시 오랜만에 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디 다녀오시는 게 있어요? 왜요? 그래 보입니다. 국회에 있다 왔습니다. 국회에 오셨군요. 예. 국회에서 오신 거네요. 예. 아유 뭐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되시는 강한옥 여사 네. 빈소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못 갑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가고 네. 당 대표님만 연결식에 네.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아, 했습니다. 그렇게요? 예. 다른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는 가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은 가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빈소에 가시는 건 아니고. 네, 예, 연결식에.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부터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에 본회의에 이제 부의하기로 했는데 네. 문희상 의장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뭐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원래 당에서는 10월 말, 그러니까 10월 29일이면 부의가 가능하다라고 봤었어요. 네, 네, 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법 해석의 최종 책임은 의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네. 의장님이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결국 의장님이 12월 3일 날 부의하는 것으로 법 해석을 하신 거죠. 그 의도는 뭘까요? 뭐 저도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네. 몇몇 기관으로부터 법률 해석 관련된 자문을 받으셨대요. 아마 그 결과를 따르신 게 아닐까. 네. 네. 아, 법률 자문을 받고 네. 혹시 그 선거제도 개편 네. 이 법안도 함께 처리하기 위할 목적은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뭐 그런 고민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외에 나머지 여기에 지지하는 정당들도 함께 동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결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사고를 한 것 아닌가. 글쎄요, 뭐 그것까지 제가 짐작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건 뭐 알아서 짐작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 12월 3일 부의에 대해서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월 말이면 그 원래 법사위 소관 법안들의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판단하고 달리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유감이죠.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애매할 때, 네. 국회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법이나 규칙이 애매할 때는 결국 의장님에게 그 해석할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총선 지난 다음에 저 처리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네. 예. 자, 근데 자유한국당 쪽은 말이죠. 12월 3일도 잘못됐다.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다.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이제 석 달이 지나서 1월 말, 내년 1월 말이 돼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뭐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월 말에는 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네. 자유한국당의 사실은 안 하겠다는 거죠. 합의를 받아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안 아니에요?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뿐만 아니라 선거법도요. 네. 사실은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월 17일 날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아, 12월 17일이요? 11월. 11월. 네. 오. 그런데 지금 선거 관련된 제도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예비 후보자들은 어디다 어떻게 등록을 합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다 논의를 해서 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네. 결론 빨리 내려줘야 돼요. 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안 된다. 네. 여론이 용인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속내는 어떨까요? 속내는. 속내는 제가 네. 아니 의원 정수 확대되면은 좋잖아요. 지역구도 지킬 수 있고 의석도 늘어나고. 뭐 제가 추측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좀 그런데요. 예. 아마 지역구가 줄어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얘기들이 좀 많다.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어떤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박주민 최고위원께서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우선 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오늘도 이해찬 대표님이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겁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즉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던 그 안이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하도 요즘에 제 개인적인 입장을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중량감이 네. 커졌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예, 진짜 예. 순전히 개인적인 입장이고 예. 이미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에 네. 지정할 안을 만들 때 당내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합의된 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것과 다른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자꾸 개인적인 입장을 물어보시니까 정말 진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의원 정수가 좀 늘어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인 입장. 예. 왜냐하면은 북유럽 국회의원들 굉장히 부러워하시는데 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3, 4천 명 인구 네. 당 국회의원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시의원 한 명 정도가 담당하는 인구 정도를 커버합니다. 그 나라는 2만 4천 명의 대표가 한 명 예. 이렇게 돼 근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16만 7천 명 정도의 한 명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제 인구 커버하는 인구도 많고 관리하는 피감 기관도 많고 네. 그러니까 권한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울러 피감 기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굉장히 부실해지고 반면에 예. 부실해지고 권한은 세지는데 네. 일은 부실해지고 그래서 좀 늘려서 좀 권한도 좀 줄이고 네. 그 다음에 일은 좀 제대로 똑바로 하고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 문제 삼는 국민분들이 많으시는데 뭐 총액을 묻고 숫자를 늘리든 아니면 아예 차라리 총액을 좀 깎으면서 늘리든 네. 그래서 뭐 비용을 더 늘리지 않는 방향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래도 일 안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뭐 출석을 강제하고 강제된 출석 일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처럼요. 네. 그런 제도들 같이 도입하면 되거든요. 네. 개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최근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이 흐름으로 조국 정국이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조국 장관을 어떻게든 기소할 것 같죠? 글쎄요, 뭐 검찰이. 지금 검찰의 입장을 제가 섣불리 짐작하기는 어려워도 네. 아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환은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그 검찰이 왜 이렇게 그 한 조국 일가에 대해서 네. 뭐 지금 사실 법무부 장관도 그만뒀고 부인은 구속된 마당에 여죄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죠.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수사했던 그 흐름을 갑자기 끊는 것 자체가 검찰로서도 굉장히 뭐 어렵겠죠. 네, 네, 네. 또 수사의 흐름상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아마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은 하는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네.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 말고도 많죠. 예,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 예, 이거 뭐. 선택적 정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나오고 그러면 안 있고요. 되죠. 검찰이 본인들이 뭐 수사권, 기소권 등등 모든 권한을 다 들고 있다고 해서 그걸 선택적으로 행사하거나 네, 또 어떤 케이스의 경우에는 오남용하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자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예.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거죠. 청와대 내에서 부조리한 일이 있었다라고 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그 부산시 경제부시장 네. 뭐 관련한 비위를 청와대가 봐주려 했다. 뭐 이런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올 때 뉴스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 조국 민정수석 휘하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네. 뭐 이렇게 부조리한 일이 있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검찰의 이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이게 또 너무 궁금해지고요. 예, 어떤 의도가 굉장히 강한 수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전격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범위가 넓기도 하고 네. 굉장히 굉장히 장기간 수사하기도 하고 또 수사 대상 사건이 광범위하기도 하고 한 부분이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였고 네. 이례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런 오해가 계속 있어 왔던 부분이 있죠.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의도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구체적인 범죄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의심하고 기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전제를 이 조국
어떻게든 그 혼쭐을 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검찰이 수사한 것은 아닌지 그 의심을 하는 분이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조국 전 장관 임명되기 전 검찰 내사가 진행됐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 백혜련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은 근거가 약하다. 유시민 이사장이 약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던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아마 이제 백혜련 의원님 입장은 그런 걸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공개하신 내용이 어떤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녹취록 형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누가 얘기했는지도 안 밝히셨고 그래서 아마 근거로 약하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고 네네네. 근데 확실히 만약에 진짜 만약에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의심할 만하죠. 진짜 그런 발언을 했다면.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 방송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출연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관여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제기했는데 이번 계엄령 문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여러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작년에 검찰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수사를 중지하면서 불기소 이후 통지서라는 걸 작성해서 고발 주체들에게 다 보내줍니다. 네네네. 그 내용을 보면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뭐 이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거나 만드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거나 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현천 그 당시 기무사령관하고 한 4차례 정도 만난 정황까지는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거기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진위 여부가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반헌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뭐 누가 관여됐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라도 이 문건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작성이 됐는지 이런 것 정도는 확실하게 좀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재수사 혹은 뭐 수사 재개 이런 지시를 내려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필요하다면 저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인 중지라고 하는 것이 주요 참고인이 외국에 나가 있거나 등등등의 이유로 수사가 불가능할 때 내리는 결정이거든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그 결단을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았는데 뒤집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현천 씨가 돌아오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게 작년에 합의됐었던 게 있어요. 여야 원내대표가 청문회 하자. 라고 얘기했던 그럼 자유한국당도 그때 동의했습니까? 그때 동의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를 좀 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특검을 좀 하자라고 얘기하시는데 특검은 아시다시피 특검 법을 만들든 국회에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든 야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밝힐 수 있는 부분 좀 밝히면서 조금이라도 면모가 드러나면 특검을 하자든 또는 검찰이 재수사를 하든 이게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합의된 청문회부터 좀 하자라고 저는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공석입니다마는 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 지금은 법무부 차관이 수사 다시 하라, 수사 다시 재개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총장에게 이제 총장을 통해서 지시할 수 있죠.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면 안 되나요? 그 부분을 뭐 근데 저희가 하라라고 얘기를 국회가 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는 겁니까?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요. 어떻게 뭐 제가 전화라도 한번 드릴까요? 김호수 법무부 장관께. 아니 우리 민주 헌정 질서의 근간이 무너지는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사건이 시도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차례 압수수색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타고 다녔던 관용차의 동선도 다 파악하고
쭉 하다가 이제 조현천이 나가서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논리를 좀 깨줄 만한 어떤 그 계기가 좀 있어야 되고 네, 네. 그 계기가 저는 청문회를 하면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그럼 청문회를 하자.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하자. 이런 입장인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네. 이분 증인으로 세워야 됩니까? 이미 저기 그 불기소 이후 통지서에서도 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염두엔 둬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문건의 진위 여부 또 작성 배경과 목적 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좀 청문회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불기소 이후 통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미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배제하기는 어렵겠죠. 배제하기는 어렵다. 네. 아, 황교안 대표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청문회. 자유한국당이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이미 합의했는데도 안 받을까요? 아니 황교안 증인은 합의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뭐 물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네.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가 또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자신들의 말을 뒤집는 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시에는 하여간 의심되는 사람들은 다 부르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합의했죠. 합의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또 더불어민주당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또 이 펼쳐나갈지 주도권을 행사할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 24시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6시 36분 지나고 있는데요.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차량들이 몰리면서 사고가 잇따르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 부근 갓길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가 나 서종나들목 일대 3km 구간에서 밀리고요. 또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도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하만 2터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끝났지만 부근 3km 구간에 정체가 남아있고요.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까지 6km 구간에서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충청권 금강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부근에서는 작업도 하고 있어서 더 주의 운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수도권 들어서는 오산 부근에서 동탄분기점 부근과 기흥 부근에서 수원, 신갈분기점에서 죽전 부근, 또 판교에서 판교분기점까지 차가 많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도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문경세제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하느라 일대 2km 구간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박주민 최고위원이 나가면서 오늘 질문에 없는, 그러니까 질문지에 없는 질문 많이 했다고 진단 빼셨다고 이야기하고 나갔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정수장학회의 정수였습니다. 정수. 정답 많이 보내셨나요? 자, 먼저 1539번 쓰시는 분 정답 장수. 네, 김대근님 정수근. 아, 근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근이라고요. 정수근. 네. 자, 7714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저는 죄악 벗은 영혼입니다. 예, 그래 우리 콩 필명이 죄악 벗은 영혼님이세요. 네, 죄악 벗은 영혼님. 정답은 정수장학회. 뽑아주세요, 용민 씨. 네, 정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영혼님 앞으로 많이 좀 올려주세요. 예, 의견도 정답도. 3871번 쓰시는 분 정답 정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어느새 왕팬이 돼서 승객들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아, 기사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7564번 쓰시는 분 장학회 기금을 강제 징수당했네요. 정답 징수. 아, 징수장학회. 자, 그리고 3075번 쓰시는 분 정답 정수장학회가 맞고요. 정수직업훈련원 지금은 폴리텍 대학입니다.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일가의 지배력이 굳건해 보입니다. 아, 폴리텍 대학 전에 이름이 정수직업훈련원이었어요? 오, 아, 몰랐습니다. 자, 8238번 쓰시는 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방송 때문에 옆집 재미난 방송 못 듣고 있어요. 정선이 문천식 씨 미안해요. 네. 정수리를 숙여서 죄송.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요즘 저작거리에서 떠도는 썰, SNS에 오르내리는 풍문을 모아서 풍성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다 최강자 양지열의 양, 이연경의 언, 양은 이설. 양지열 변호사, 이연경 위키트리 방송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이 가을까지 여전히 화제인 뉴스, 조국 전 장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검찰이 재청구했습니다. 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고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여부 어떻게 짐작하세요? 뭐 요즘에는 함부로 짐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영장이 발부된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은 손해는 덜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 아, 예. 발부된다고 예, 얘기하는 예. 확률상. 예. 기각돼도 예. 뭐, 차라리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나름 법조인으로서 양심이 있고 그럴 수는 없고요. 그냥 차라리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조국 전 장관 동생 같은 경우에 처음에 기각이 됐었을 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던 게 아니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나오지도 않았고 또 이제 돈을 줬다라고 하는 쪽들 채용 비리 때문에 줬다고 네. 하는 쪽은 구속이 됐는데 왜 받은 쪽이 구속이 안 됐느냐. 그래서 뭐 통계를 들어가면서까지 비난을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 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안 했던 이유는 나중에 이제 물론 이것도 동생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로서는 굉장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아예 포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진통제에 맞고 약에 취해 있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못 나갔던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돈을 받은 쪽이 오히려 더 무거운 죄가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네. 그때 그 전체 채용 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꾸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 동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고받는 거하고 또 그 일 자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범은 또 따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영장이 기각된 부분이 있는데 내일은 상황이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린 이유가 동생이 일단 본인은 이번에는 지금 치료를 어느 정도 받았고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고 반면에 검찰 쪽에서는 기존 혐의 말고 또 추가를 한 부분이 있다. 특히 뭐 조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위세를 빌어서 사건을 해결해주고 대출을 알선해준 것 같다라는 그런 혐의를 적용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죄질은 굉장히 안 좋은 거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럼 그 사건이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구속 그게 가장 여부를.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느냐가. 네, 알겠습니다. 어제죠. ATM에서 조국 전 장관이 5천만 원을 부인에게 보냈다. 그 ATM은 청와대 ATM. 아니, 근데 궁금한 게 ATM에서 5천만 원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하려면 네. 은행 쪽에 먼저 연락을 해서 이체 한도를 좀 높이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일단 언론에서는 그 돈이 당시에 WFM 주식을 정경수 교수가 정 교수는 이게 차명 구입 아니라고 아직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어쨌든 검찰에서는 차명 구입한 걸로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 돈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조 전 장관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일단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만약에 불법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돈이면 그러니까 주식 신탁 안 된다고 해서 그 주식을 판 다음에 사모펀드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네.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 A팀에서 본인이 500만 원이든 600만 원씩 나눠서 여덟 몇 차례 번에. 8번에 걸쳐서 이거를 또 그걸 보냈다라는 게 네. 그것도 정말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한 수천만 원 정도의 돈을 그 은행에서 보낼 일이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그 ATM 기기에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통장 일방적으로.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주고 그렇게 해서 은행에서 아니, 뭐 참고해서 처리하게 하면 되지 않나? 참고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안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남편분 공인인증서 네. 부인분들이 관리하면서 계좌 다
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요즘 그래서 난리난 거 아시죠, 남편분들이. 음. 얼마 전에 어플리케이션 통합해서 네. 다 볼 수 있잖아요.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모든 계좌를 볼 수 있으니까 남편분들이 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 남편분들이 비상이 걸렸답니다. 그거 그래요? 방법이 있어요. 스텔스 계좌라고 안 보이는 계좌가 있어요. 요거는 그 아까 말씀 오픈뱅킹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래요? 이런 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5천만 원으로 보낼 수는 있는데 네. 굳이 그럴 필요를 굳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그 부분은 못하겠어요. 이해를 아직 못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어제 그 유시민 이사장이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검찰이 8월 중순에 조국 전 장관을 내사했다. 그러니까 8월 27일인가 28일인가. 근데 이제 27일이 압수수색이었죠. 압수수색을 했고 그 전에 내사를 했다는 건데 검찰은 내사를 한 바 없다. 고발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반대했다? 장관 못하게 하려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 아닌가. 의도를 갖고 한 수사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또 증폭시켜 놓았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아니 근데 그거 저는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네. 그 내용은 적어도 한 2, 3주 전에 네. 기성 언론에서 다 보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요.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왜 유시민 이사장이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또 큰 정말 무리가 된 것처럼 검찰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네. 알릴레오 방송을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 스스로 밝혔듯이 내사가 불법이 아니에요. 내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거가 있을 때는.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사를 했으니까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다가 보는 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내사 안 하고 갑자기 강제 수사로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그게 이상한 절차인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검찰은 내사를 안 했다고 하시니까 네. 그 왜 안 했다고 하는지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 수사를 우리가 고발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자연스럽게 거다는 한 거지. 것과 우리가 조국 장관 우리의 상관이 될 저분을 의도를 가지고 그 장관 못하게 하려고 뒤를 턴 것이다. 이런 인상을 받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었겠는가? 일각에서는 지적하는 걸 그렇게 내사에서 뭐가 나올 거였으면 그럼 민정수석 시절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이는 건 순서상 27일 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름 이전에는 뭔가가 알고 있어야. 이게 내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이 반대했다? 완전히 적절치 않은 사람이다. 나쁜 X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CBS의 권영철 대기자도 문재인 정부가 무너진다. 조국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었다고 8월 28일에 CBS 라디오 프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나왔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선입견을 갖고 조국은 안 된다. 이런 그 관념을 갖고 구체적인 범죄 증거를 잡지도 못한 상황에서 수사에 들어갔다면 이게 의도를 갖고 한 수사 아니냐.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강조한 부분은 사실 만약에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도 방법 아니냐라는 걸 오히려 강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좀 빠져나가고 내사를 했냐 안 했냐로 논의가 자꾸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얘기들은 꼭 원래 취재한 다른 쪽에서 조금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정정당당하고 모든 경우 선택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서 공정하게 또 아주 객관적으로 수사를 했다면은 이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공적 영역, 사적 영역 탈탈 털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그만둔 이 마당에서까지 이거는 검찰이 의도성을 갖고 한 수사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부분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례적이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법률가로서. 양재열 변호사님. 쉽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조 전 장관 지금 만약에 네. 지금까지 나온 걸로 했었을 게 다 사실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어떤 권력형 비리라고 부를 만한 건 또 딱히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다 인정해도 심지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큰 수사가 돼야 됐을까? 라는 의구심은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굳이 아예 좀 수사를 내사를 좀 치밀하게 해서 기왕이면 네.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뭐 어차피 지금 정권에서 뭐 누구 법무부 장관을 올랐다고 해서 그걸 봐주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네. 딱 그 부분을 도려내듯이 했으면 좀 파장이 덜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서 영화 82년생 김지영 이 논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이후 예매율 1위 어제 기록으로 140만을 넘겼다고 하는데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영화를 보질 못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우선 같은데. 그 포털 사이트에 영화에 대한 평점을 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남녀로 구분해서 봤을 때 여성들 관객들은 9점 얼마를 줬어요. 같은 영화를 보고. 네. 근데 남성 관객은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네. 점수를 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녀가 같은 영화를 보고 다른 느낌을 갖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SNS에 같은 것에 대한 반응을 좀 봤어요. 예를 들면 그 여자 주인공인 82년생 김지영이 자기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창을 바라보는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그걸 보고 여성 관객들은 왜 그렇게 혼자의 잘못이 아닌데 왜 저렇게 힘든 걸 혼자 삭히려고 하냐 이렇게 그 장면에 공감하는 게 있다면 네. 남성 관객들 혹은 또 일부 네티즌들은 이렇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게 안 그런 사람이 어디냐 뭐 이렇게 네. 같은 영화인데 공감하는 공감도가 차이가 있고 네. 이게 페미니즘 영화로 알려져가지고요. 예, 예, 예. 뭐 기사가 나올 때마다 갑론을박이 너무 심하고 정유미 씨가 이 주연 배우를 한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계정에 왜 그 영화에 주연을 하느냐고 네, 막 네, 네. 댓글이 달리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한 여성 아나운서가 같은 여성으로서 불편하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예요. 근데 네.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다들 사실 저는 예고편만 보고 너무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소설 속에 있는 너무 희한하게 내 얘기를 쓸 것 같고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네. 늘 봐왔던 일이고 그래서 되게 네.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 여성 아나운서는 이걸 관람하고 나서 여성으로 태어나 살면서 이 영화처럼 남자 여자가 불평등하고 매사에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너무 우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여자로 살면서 충분히 대접받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부정적인 것들만 주목해 그려놓은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온통 여자만 피해자처럼 그려놓은 것 같아서 같은 여자로 불편했다. 예. 그리고 유난스럽게 싸우는 페미니스트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말까지 덧붙였어요? 그렇게 이제 SNS 쓰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고요. 네, 그 안정환 씨 아내인 이혜원 씨가 네. 이제 보면 울 수밖에 없거든요. 애 키우는 엄마들은 공감하는 대목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대목을 SNS에 올렸는데 네. 난리가 난 거죠. SNS에 막. 이혜원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거 보면 많이 힘드셨구나. 나랑 같은 마음이었겠구나라고 썼더니 왜 우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밑에 댓글이 너무 악의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공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고 이게 남녀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영화관 앞에서 남녀 커플의 갈등이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그 페미니즘 때문에 연인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 싸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되라고 만든 영화는 아닐 텐데. 예, 근데 82년생 김지영을 저는 읽으면서 아까 양재일 변호사님하고 그 얘기했는데 저는 70년대 중반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소설을 읽으면 생각했던 일은 한 가지였어요. 내가 겪었던 일은 뭐야? 82년생도 겪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안 변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네. 사람들마다 예전에 IMF 때 아버지가 키워드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네. 가시고기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아이를 키우고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고 충분히 현재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오다가 82년생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도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명해서 영화로 조금 표현 방법이 과장됐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여성만 힘드냐? 댓글이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럼 군대 가라. 거기 대사 중에 어떤 때는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유미 씨 대사가 있더니 그 밑에 남성분이 군대에 있으면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댓글이 달리기도 해서 네. 약간 남녀 간의 그 대립적인 양상들이 여기 많이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예. 저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지금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나왔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게 달라진 거다. 네. 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 공유 씨가 남편으로 나오는데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런 아내를 너무 안쓰러워하고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남자로 등장하거든요. 그 많이 바뀐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런 영화를 통해 또 우리가 보다 진전된 사회로 그럼요. 나가야 네. 할 것이고 또 나갈 것이라고 또 믿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 그래요. 영혼 없는 진행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이런 거는 왜요? 제가 영혼 없는 진행. 영혼이 살짝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방송 말미가 되니까. 이거는 뭐 말을 길게 하면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냥 듣고 그런 계셨구나. 의미였구나. 예, 알겠습니다. 영혼 없는 진행. 죄송합니다. 할 수 없어요. 뭐 어떡해. 아, 솔직한 진행이신 거죠. 예, 네. 아니, 근데 영화를 기본적으로 제가 관람을 못했으니까 뭐 괜히 아는 척 카타부타 하시는 거보다 카타부타 뭐 무슨 할 얘기가 없어요. 예, 그러나 요즘 사회적으로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고 젠더 갈등도 그 뭔가 넘어서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예. 자꾸 왜곡되는 게 네, 문제인 저도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해요. 왜곡되는 예. 게. 예. 인터넷에 그 등장하는 여론이 다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82년생 김지영과 82년생 김지영의 남편은 지금 네. 애 키우느라 바빠서 댓글을 못 남길 수도 예, 예, 있거든요. 예. 네,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어떤 분은 영혼 없는 진행이 아니라 당 떨어지는 진행이다. 저스티스 킴님, 다들 힘든 시대인데 이겨냅시다. 그럼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들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한 영입을 취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네. 내일 영입 리스트 발표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분은 왜 갑자기 또 무슨 자기가 뭐 자의적으로 입당한다는 것도 아니고 영입을 할 것까지야 뭐 아니, 있겠나. 영입이 된 다음에 얘기를 예, 그 뭐 굳이 영입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분도 뭐 참정권이 있으니까 참정권 본인이 행사할 수 뭐 있지만 당연히. 굳이 뭐 이렇게 당해서 영입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 이현경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도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지금 부천에 살고 있는 영화감독 꿈꾸고 있는 양정우라고 합니다. 저 옛날부터 이제 가족끼리 영화 보러 다니는 걸 좋아했었는데요. 특히 아버지랑 같이 보러 다니는 걸 좋아했었는데 아버지가 좀 돌아가시고 나서 영화 아버지랑 추억을 좀 되새기면서 좀 지내다 보니까 영화에 대해서 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랑 좀 되게 밀접하게 살고 싶어서 영화관 알바를 지금 하고 있고 하루에 한 편 정도는 꾸준히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찍은 영화를 보고 나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입니다. I'm not the only one. KBS 58분 날씨. 내일 10월의 마지막 날이